오늘 이야기꾼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 가장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쓸모없는 년이라 부르며 모욕을 준 것이 오늘로 꼭 10번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구시 뉴스에 제가 등장했습니다. 수조 원대 재벌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로 말입니다. 그 순간 평생 저를 무시하던 시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야기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김씨 집안은 대체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너 같은 쓸모없는 걸 며느리로 들여서.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의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가 녹슨 톱처럼 시끄러운 거실 안에서 제 고막을 계속해서 헤집어 놓았습니다. 화기애애해야 할 가족 모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살이 났죠. 오늘은 시아버지 김영철 씨의 환갑 잔칫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온갖 친척들로 가득 차 있었고 북적이는 사람들 틈으로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진 진수성찬이 보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갈비찜 익는 냄새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안부 인사가 뒤섞여 떠다녔죠. 그리고 저 박서윤, 김씨 집안의 며느리인 저는 당연하게도 이 잔치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가장 쉽게 가십거리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벌써 10번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친척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말로 저를 규정한 것이 말입니다. 앞선 9번은 그냥 참았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이유였죠. 집에 오신 이모 할머니 앞에서 반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1주년 때였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남편 김진우에게 넥타이를 사줬다는 이유였죠. 시어머니가 눈독 들이던 금팔찌를 사주지 않았다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돈 몇 푼 벌지도 못하면서 헛돈이나 쓰는 속셈이 글러먹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오늘 10번째까지 이유는 정말 사소했습니다. 그저 제가 국그릇을 식탁에 올리다가 손이 미끄러져 국물 몇 방울이 새로 산 식탁보에 튀었기 때문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어쩌면 완전히 손이 미끄러진 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N번째로 친척들에게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하고 저에 대해서는 애도 못 낳고 내세울 친정도 없는 애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손가락이 통제 불능으로 떨렸던 건 사실이니까요. 어머니, 국물 몇 방울 튄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닦으면 되잖아요. 제 남편 김진우는 상석 옆에 앉아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숙였죠. 그의 관심은 영원히 그 빛나는 액정 위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여사친과 뜨거운 대화를 나누는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휴대폰 메신저에 가득한 수상한 대화 기록들을요. 제가 그에 대해 따져 물으면 그는 늘 신경질적으로 의부증이냐,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해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의심만 많다고 쏘아붙일 뿐이었습니다. 닦아? 말이 쉽지. 최순자 여사는 마치 불붙은 폭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죠. 이거 오늘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산 실크 식탁보야. 100만 원도 넘는 거라고. 근데 이 돈만 축내는 년이 다 망쳐놨잖아. 진우야, 네가 데려온 마누라 좀 봐라. 얘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 내 아버지 공장은 해마다 매출이 떨어지고 너도 회사에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다 이해군 덩어리 때문이야. 맨날 죽상이나 하고 있으니 재수가 붙겠냐고.
애 하나 못 낳는 쓸모없는 년.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구경하는 눈빛, 심지어는 늘 강자에게 빌붙고 약자를 짓밟기 좋아하는 둘째 숙모처럼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을 걸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제가 스스로 설정해둔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제가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돈 한 푼 받지 않는 파출부처럼 이 대가족의 식사와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시아버지는 냉담했습니다. 남편 김진우는 결혼 전저를 쫓아다닐 땐 온갖 가머니설로 저를 위하는 척하더니 결혼 후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인 남자로 제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고부 갈등 속에서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을 때조차 오히려 제가 상냥하지 않고 배려심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겼죠. 내가 대체 뭘 보고 처음엔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말과 그저 평범한 중산층 수준인 집안 배경에 속아서 말입니다. 저 박서윤도 한때는 부모님의 손안에서 보석처럼 자란 귀한 딸이었습니다. 저만의 꿈과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이 결혼을 위해 저는 유학의 기회를 포기했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던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생명과 힘을 준 진짜 가족과 거의 의절할 뻔했습니다. 네, 의절. 김진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저의 진짜 집안 배경을 모릅니다. 모두들 제가 부모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고아인 줄 알죠. 그건 제가 오래전 가족과 크게 다툰 후 가문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사실 김씨 집안은 우리 가문의 계열사 중 하나에 납품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협력업체에 불과합니다. 김영철 씨가 운영하는 그 망해가는 공장은 우리 가문이 손가락 사이로 흘려주는 작은 일감 덕에 겨우 연명하고 있을 뿐이죠. 이 비밀을 저는 3년간 지켰습니다.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김진우가 나에게 잘해주고 진심으로 사랑만 해준다면 이런 허울 좋은 배경 따위는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의 진짜 신분을 알 자격도 저희 가문의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자격조차도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것. 최순자 여사는 여전히 쉬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침이 제 얼굴에 튈 것만 같았죠. 우리 진우가 마음이 착해서 너 같은 걸 걷어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느 길바닥에서 쓰레기나 줍고 있었을 년이야. 우리 집밥 처먹고 우리 집 물 마시면서 하는 거라곤 하나도 없는 게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고 뭐냐고. 안 그래요, 다들. 그녀는 심지어 친척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척했죠. 김진우는 마침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사람들도 많은데. 그의 말투에는 저를 감싸주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피하다는 짜증뿐이었죠. 됐어. 이제 정말 됐어. 이 10번째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은 제 마음속 모든 미련과 이 결혼에 대한 헛된 환상을 짓밟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굳게 잠겨있던 저의 진짜 책임과 사명에 대한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진짜
책임과 사명에 대한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들끓던 감정이 순식간에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전례 없이 평온한 감정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순자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심지어 아주 옅고 기이하기까지 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 미소를 본 최순자 여사의 욕설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보였죠. 아마도 늘 당하고만 살던 순종적인 며느리가 이런 표정을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김진우도 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집 안 가득한 친척들의 크고 작은 시선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다투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조용히 부엌으로 숨어버리지도 않았죠. 저는 그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제가 늘 들고 다니던 달아서 색이 바른 캔버스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류는 얇았지만 표지에 적힌 네 글자는 천군만마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저는 식탁 상석으로 걸어가 그 합의서를 김진우의 바로 앞에 가볍지만 단호한 힘을 실어 밀어놓았습니다. 종이가 유리 식탁에 닿으며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 안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김진우 씨,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조금의 떨림도 없이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죠. 도장 찍어요. 순간 거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김진우와 최순자 여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아마 제가 예전처럼 꾹 참거나 기껏해야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바탕 우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이혼, 그것은 그들이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선택지였습니다. 쓸모없는 것,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어떻게 감히 이혼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김씨 집안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김진우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모욕당했다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서윤, 너 미쳤어? 오늘 아버지 환갑이신데 무슨 행패야. 당장 방으로 꺼져. 최순자 여사도 정신을 차리고는 즉시 불같이 화를 내며 제 코앞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쭈, 박서윤,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이혼. 네가 뭔데? 우리 김씨 집안에서 나가면 넌 길바닥에서 빌어먹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누굴 겁주는 거야? 지금? 저는 그녀의 고함을 무시하고 여전히 김진우의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때 저는 저 얼굴에 속아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그저 우습고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그저 우습고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행패 아니에요. 전 아주 멀쩡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당신들 김씨 집안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부터 더 이상 제 자신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고 싶지 않네요. 도장 찍어요. 좋게 끝내죠. 좋게 끝내. 꿈도 꾸지 마. 최순자 여사가 달려들어 그 이혼 합의서를 낚아채 보지도 않고 찢으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우리 집에서 단돈 10원도 가져갈 생각 마. 너 같은 쓸모없는 년은 알몸으로 쫓겨나는 게 딱이야. 저는 그녀가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며 입가의 미소를 더욱 짙게 했습니다. 합의서 똑똑히 읽어보고 찢으시죠.
전 제가 처음 가져왔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랑 제 개인 옷 몇 벌만 가져갈 겁니다. 다른 건 10원 한 장 필요 없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각기 다른 표정의 친척들을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최순자 여사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당신들 김씨 집안 물건은 더러워서 싫거든요. 최순자 여사는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손을 들어 합의서를 찢어밟기려 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김진우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는 최순자 여사보다는 머리가 조금 더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는 합의서를 빼앗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에 과연 아내는 모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아주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더 큰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저의 이런 행동은 자신과 김씨 집안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자 도발이었으니까요. 박서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가 위협적인 어조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러면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절대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이 진흙탕에서 더 일찍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후회든 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죠. 저는 등을 돌려 더 이상 그 모자에 꼴사나운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제가 머물렀던 그 좁디 좁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반년 전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강제로 방을 분리시킨 후로 저는 줄곧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 짐은 보잘것없어서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방에서 나왔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옆에서 이를 갈며 은혜도 모르는 년, 천벌 받을 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우 씨, 도장 다 찍으면 연락 줘요. 아니면 바로 법원으로 보내도 좋고요. 말을 마친 저는 망설임 없이 지난 3년간의 굴욕적인 삶을 상징하던 그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의 저녁바람은 초가을의 서늘함을 담아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순자 여사의 히스테릭한 고함과 김진우가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젠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만 아는 번호가 저장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켜고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흥분과 울먹임이 섞인 그러나 침착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이 집사님.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그리고 그룹 전체 이사진과 핵심 임원들에게 연락해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에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아가씨. 회장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도시의 휘황찬란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도심에서 가장 높은 건물, 서광 파이낸셜 타워가 밤의 장막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적 뛰놀던 곳이자 이제 곧 제가 공식적으로 이끌게 될 시가총액 수조 원의 거대 제국
서광그룹의 본사였습니다. 김진우, 최순자. 당신들은 나를 계속 쓸모없는 것이라고 욕하고 의지할 곳 없다며 비웃었지. 좋아, 오늘 밤 내가 당신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겠어. 누가 진짜 쓸모없는 존재인지 당신들은 곧 알게 될 거야. 당신들이 함부로 짓밟았던 그 쓸모없는 것들. 당신들이 평생, 아니 다음 생에서도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밤은 깊었고 진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쾅하고 닫히며 김씨 집안의 숨막히는 소음과 저주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초가을의 서늘한 저녁바람이 오히려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 맑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낡은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지금쯤 김씨 집안의 별장이 어떤 모습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아마 가슴을 치며 은혜도 모르는 년,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저를 욕하고 있겠죠. 어쩌면 그 화풀이를 김진우에게 돌려 저 같은 쓸모없는 걸 제대로 휘어잡지 못했다고 탓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진우는 그처럼 자존심은 강하면서 속은 비어있는 남자는 자기가 늘 무시하던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이혼 서류를 받은 것에 대해 저를 잃은 슬픔보다는 체면을 구겼다는 분노를 더 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는 아마 분노에 차하비서를 찢어버리거나 아직 일말의 이성이 남아있다면 렁징하게 조항을 뜯어보며 제가 어떻게 후회하게 만들지, 제가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무릎 꿇고 돌아와 빌기를 기다릴 궁리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영원히 그날을 기다릴 수 없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평범한 호출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니었기에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몸가짐이 반듯하며 날렵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운전석에서 빠르게 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행동은 더없이 공손했습니다. 아가씨,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먼저 가서 아가씨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셨습니다. 차는 저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가문의 내부 보안팀 책임자 강태준. 이 집사님 직속이었죠. 이 집사님의 행동이 제 생각보다 훨씬 빨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별다른 질문 없이 여행 가방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마치 귀한 보물을 건네받듯 가방을 받아 조심스럽게 택시 트렁크에 넣고 제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차에 올라탄 저는 서울 최고의 부촌인 청담동의 한강뷰 펜트하우스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께서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증여해 주신 재산 중 하나로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전문 관리팀에 맡겨두었던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준은 간결하게 대답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는 제가 3년간 살았던 억압과 굴욕의 상징이었던 그 아파트 단지를 부드럽게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 풍경을 보며 지난 3년간의 일들이 무성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냉대, 그 조롱, 그 끝없는 비난과 남편의 차가운 배신. 이제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음 같은 결의만이 남았죠. 저는 3년의 청춘을 바쳐 피눈물 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되었고 제 미래의 길도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차는 두 블록을 지나 한적한 가로수길
옆에 멈춰 섰습니다. 앞쪽에는 유려한 곡선에 수수하지만 고급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기고 전통적인 집사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그는 제 외할아버지께서 가장 신뢰하는 집사이자 저와 어머니의 성장을 지켜본 어른이었습니다. 또한 서광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분이기도 했죠. 제가 차에서 내리자 택시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그의 눈가가 순간 촉촉해졌습니다. 차악에서 제가 그의 눈가가 제가 차에서 내리자 택시는 소리 없이 그는 저를 깊이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3년입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밤낮으로 아가씨를 기다리셨습니다. 3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늙으신 이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저는 그 감정을 재빨리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회포를 풀며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이 친족 같은 노인을 가볍게 안았습니다. 이 집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 돌아왔어요. 6글자의 간단한 말이었지만 이 집사님은 순간 허리를 꼿꼿이 폈고 눈에는 평소의 예리함과 노련함이 돌아왔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가씨, 돌아오셨으면 됐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는 몸을 옆으로 비키며 그 검은 세단의 문을 공손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 방탄 기능이 탑재된 전 세계 한정판 마이바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가격은 김씨 집안의 그 작은 공장을 사고도 남을 정도였죠. 더없이 편안한 뒷좌석에 앉아 마음을 안정시키는 옅은 백단향이 차 안을 감쌌습니다. 이 집사님은 조수석에, 강태주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먼저 본가로 가셔서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관람제로 가죠. 그 펜트하우스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룹의 현 상황과 할아버지 건강 상태에 대해 브리핑해 주세요. 저는 간결하게 말하며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번영은 한때 제게 너무나 멀리 있었지만 이제 곧 제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즉시 업무 모드로 전환하여 얇은 태블릿 PC를 꺼내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룹의 가장 큰 위기는 현재 유럽 시장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경쟁사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금 흐름이 경색되었고 최근 주가 변동이 심합니다. 일부 이사진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상황이 좋지 않으십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버티고 계십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건강이 제가 결국 돌아오기로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한때 산처럼 든든하고 제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그 어른이 이제는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셨다니. 그리고 그룹 내부의 암투는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모든 이사진과 핵심 임원들에게 통보하세요. 오늘 밤 9시 글로벌 화상회의에 정시 참석하라고. 제가 직접 주재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부드러운 머리받침에 기댔습니다. 빠르게 정보를 소화하며 머릿속은 초고속으로 회전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내부 기강 확립 및 권력 승계 공식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눈에 존경의 빛이 스쳤고 그는 즉시 지시를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관람제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전용 엘리베이터 입구에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펜트하우스로 직행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앞의 광경에 살짝 압도되었습니다. 층고가 6m에 달하는 거실, 360도 파노라마 통유리창 너머로는 눈부신 서울 도심의 야경과 비단처럼 굽이치는 한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미니멀한 현대식이었지만 가구 하나하나 모든 디테일에서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비범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훈련된 사용인들이 이미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샤워하고 옷 좀 갈아입어야겠어요. 1시간 뒤에 유럽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전부와 최근 3분기 재무보고서를 서재로 가져와 주세요. 저는 김씨 집안에서 2년간 입어 낡아빠진 카디건을 벗어 옆에 사용인에게 건네며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네, 아가씨.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집사처럼 보이는 중년 여성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최고급 아로마 오일이 뿌려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사지 욕조에 몸을 담그자 따뜻한 물이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었습니다. 눈을 감자 김씨 집안의 환갑 잔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최순자 여사의 악독한 얼굴, 김진우의 냉담하고 이기적인 모습, 친척들의 각양각색의 눈빛, 친척들의 각양각색의 눈빛, 친척들의 각양각색의 눈빛. 이제 그 장면들은 더 이상 제 감정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강심제 같았죠. 피로를 씻어내고 재단이 완벽한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고 긴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눈빛이 날카롭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제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 김씨 집안에서 주눅 들어있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좋아, 이게 바로 박서윤. 본래의 모습이야. 저녁 8시 50분. 저는 기업 본부실에 버금가는 최첨단 통신 장비가 갖춰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이 집사님이 준비한 기밀 문서들이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서류를 훑었고 머리는 초고속 컴퓨터처럼 각종 데이터와 잠재적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8시 59분. 저는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책상 주인의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글로벌 화상회의 시스템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즉시 수십 개의 작은 창이 나타났습니다. 서광그룹의 전 세계 지사에 흩어져 있는 이 사진들과 핵심 임원들이었죠. 그들 중 다수는 의아함, 경계심, 심지어는 희미한 경멸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3년 만에 돌아온 아가씨에 대해 대부분이 관망하거나 의심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인사 없이 침착한 눈빛으로 모든 카메라를 훑어보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고품질 장비를 통해 세계 각지로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서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서광그룹 이사회 의장 및 최고 경영자 직을 공식적으로 승계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저는 바로 유럽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허점과 반격 전략을 지적했죠. 제 말은 빠르지 않았지만 모든 문장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제가 보여준 그룹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예리한 사업적 통찰력은 화면 너머에 많은 베테랑 임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는 꼬박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쌓여있던 몇 가지 중대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일부 임원들의 직무를 조정했으며 주가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 과정은 논리적이고 지시는 명확했으며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칩니다라고 말했을 때 화면 속 많은 사람들의 눈빛은 처음에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신뢰, 심지어는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를 끄자 서재는 고요해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옆에 서서 뿌듯함과 감격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제 발 아래 놓인 이제는 제가 지배해야 할 이 거대한 비즈니스 영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도시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의 초대형 TV에서 황금 시간대 경제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련된 여성 앵커가 또렷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재계에 큰 관심을 모았던 수조 원대기업 서광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오늘 저녁 확정되었습니다. 서광그룹의 창업주박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이사회 의장 및 최고 경영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했으며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외손녀 박서윤 씨가 모든 직책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박서윤 신임 회장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족과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했으며 풍부한 국제적 감각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는 서광그룹이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시기적절하게 제가 대학 시절 해외 연수 중에 찍었던 사진과 함께 서광그룹 본사의 웅장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넓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사용인이 막 가져온 온도가 알맞은 홍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시선은 마치 시공간을 꿰뚫어 도시 반대편에 지금쯤 아수라장이 되었을 그 별장을 향하는 듯했습니다. 김진우, 최순자, 보고 있나요? 당신들 입에서 쓸모없는 며느리, 애군 덩어리, 애도 못 낳는 년이라 불리던 박서윤이 방금 당신들이 평생 우러러봐야 할 수조, 원대 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집사님,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감정에 동요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집안의 그 작은 공장. 요즘 우리 계열사인 은하테크의 부품 공급권을 따내려고 하고 있죠? 이 집사님의 눈에 즉시 예리한 빛이 스쳤습니다. 네, 아가씨. 그들은 거의 모든 유동 자금을 쏟아부어 그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그렸습니다. 은하테크 사장에게 연락해서 김씨 기업은 영구적으로 협력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룹 명의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기업에 통보하세요. 김씨 기업과의 어떤 협력도 서광그룹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네, 아가씨. 이 집사님은 망설임 없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풀을 베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하고 복수를 하려면 철저해야 합니다. 저는 김씨 집안에게 똑똑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난 저 박서윤을 잃은 것이 그저 공짜 파출부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잃은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밤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름 위에서 그들의 절망을 냉정하게 내려다볼 것입니다. 대시말설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대시말 사람 반은 대시만 굿대 그룹대 대시말설일 때 서재에는 저와 이 집사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방금 끝난 화상회의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과 에너지가 여전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네온사인은 흐르는 은하수 같았고 저는 그 은하수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제가 수조원대 제국을 상속했다는 뉴스가 끝나고 다음 국제시사로 넘어갔지만 그 보이지 않는 충격파는 분명 빛의 속도로 도시 구석구석, 특히 어떤 특정인들의 귀에 전달되었을 겁니다. 아가씨, 방금 끓인 인삼차입니다. 목 좀 축이십시오. 이 집사님이 따뜻한 청자 찻잔을 제 손변에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안쓰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기를 전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고생이라. 김씨 집안에서 보낸 3년간의 정신적 고문에 비하면 방금 2시간의 지위는 오히려 해방감이었습니다. 저 박서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그 비좁은 부엌에서 부당한 비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김씨 집안 쪽은 무슨 소식 있나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살짝 허리를 굽히며 예상했다는 듯한 냉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강태준 팀장이 보낸 정보에 따르면 아가씨께서 떠나신 후 김씨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순자는 처음엔 분노하며 저주를 퍼붓고 이혼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김진우가 막았다고 합니다. 김진우는 합의서 내용을 자세히 본 후 안도하는 듯했지만 이내 큰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아가씨의 행동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가씨께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욱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그들은 아가씨께서 감히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겨우 소화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꺼져 있는 상태, 그 낡은 휴대폰, 김씨 집안과 그들의 좁은 세상과만 연결되어 있던 그 번호는 제가 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선 순간 영구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것은 이 집사님이 막 건네준 특수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로 연락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죠. 김진우, 그는 이미 제 세상 밖으로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모욕이라. 저는 와인 캐비닛으로 다가가 호박색의 코냑을 한 잔 따르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곧 이게 모욕이라고 느낄 여유조차 없어질 거예요. 마치 제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책상 위에 놓인 새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놀랍게도 김진우였습니다. 과땅염색 키비완트를 써 발에 모양 난 거 그가 어떻게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까? 저는 의아한 눈으로 이 집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즉시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 불찰입니다. 김진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아마도 아가씨의 낡은 휴대폰 클라우드 백업에서 3년 전 사용하시던 이 개인 번호의 비상 연락처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 번호와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아있던 연락처 정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완벽하게 차단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풍부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손을 맞고 말했습니다. 받아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휴대폰은 끈질기게 진동했습니다. 마치 지금 김진우의 불안한 마음처럼요. 저는 그가 몇 번 더 울리게 내버려 둔 뒤 천천히 집어들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감정 하나 실리지 않은 채 차갑고 무심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줄, 그것도 이렇게나 평온한 목소리로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내 김진우의 분노를 억누르며 애써 침착하려 하지만 감출 수 없는 격앙된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윤, 너 씨발 어디 갔어? 당장 안 굴러와. 여전하구나. 언제나 자기가 위에 있다는 듯. 언제나 내가 자기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저는 말없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그의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욱 화나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내가 경고하는데 사람 좋게 볼 때 기어들어와. 지금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당장 돌아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그 거지 같은 이혼 서류 찢어버려.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안 그러면 너 진짜 이혼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잊었어? 넌 부모도 없는 고아야. 나 김진우 없으면 넌 길바닥에서 몸을 팔아도 아무도 안 사. 악독한 말들이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심장이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그 말들은 그저 우습고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면 한때 한 이불을 덮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저급한 말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 집사님은 옆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굳어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저는 그의 포효가 잠시 멈춘 틈을 타 희미한 연민마저 섞인 목소리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김진우는 제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 무슨 뜻이야? 박서윤, 내가 경고하는데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내 밑바닥을 시험하지 마. 밑바닥?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웃음소리였죠. 김진우 씨,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당신의 밑바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당신 그리고 당신들 김씨 집안은 내가 진지하게 상대할 만한 밑바닥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 뭐라고? 김진우는 완전히 격분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권위가 전례 없이 짓밟였다고 느꼈을 겁니다. 좋아. 아주 좋아. 박서윤, 배짱 한번 두둑하네. 그럼 밖에서 혼자 굶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해.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길바닥에 나 앉게 되면 그때 와서 울고불고 빌지나 마.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최순자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빼앗으려는 듯 했습니다. 진우야, 그 쓸모없는 년이랑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해. 전화 이리 내놔. 야, 박서윤, 이 애군 덩어리, 재수없는 년아. 네가 감히 이혼을 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넌 몸만 나가야 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내가 부정한 짓을 했고 애도 못 낳는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랑 끝까지 갈 줄 알아. 저는 최순자 여사가 실컷 떠들도록 내버려 둔 뒤 거의 우아할 정도로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순자 여사님, 이혼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물품만 가져간다고 알몸으로 쫓겨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죠. 그리고 누가 애를 못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 아들 김진우 씨부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하세요. 모든 문제가 꼭 여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무슨 헛소리야. 김진우의 목소리는 순간 공포에 질린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요. 박서윤, 너 시발 함부로 짓거리지 마. 최순자 여사도 목이 졸린 듯 순간
말이 끊겼다가 이내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미친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저주해? 천벌 받을 년.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격렬했고 너무나 찔리는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정한 조각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칼날, 저의 이전 추측이 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김진우의 몸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자의 진부한 욕설을 들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늘 통화의 진짜 목적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날리는 마지막 일격이었죠. 김진우 씨, 제 목소리는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갑고 압도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화선을 타고도 그 냉기가 느껴질 정도였죠. 당신들 김씨 집안, 요즘 은하테크의 그 협력업체 자리를 따내려고 사활을 걸고 있죠? 전화기 접혀는 순간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 후 김진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박서윤, 너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경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마. 그 프로젝트는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해. 너 같은 여자가 알 바 아니라고. 알 필요 없어요. 제 말투는 가볍지만 천군만마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그 자리 김씨 기업은 영구적으로 탈락이라고. 뭐? 개소리 하지 마. 김진우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탈락이면 탈락이야? 박서윤, 너 진짜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어. 최순자 여사도 옆에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쓸모없는 연희 허풍은 은하테크가 네가 넘볼 만한 곳인 줄 알아? 돈에 환장해서 헛소리하는구나.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치명적인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자기소개를 잊었네요. 다시 인사드리죠. 저는 박서윤, 서광그룹 신임이사회 의장이자 CEO입니다. 그리고 은하테크는 서광그룹의 100% 자회사고요. 전화기 저편은 거의 30초에 가까운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김진우와 최순자 여사가 입을 떡 벌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김진우의 울음이 섞인 채 완전히 뭉개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 내는 듯한 소리였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박서윤, 네가 어떻게 거짓말이지?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당신들 김씨 집안이 저를 극진히 보살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서광그룹 및 모든 계열사는 김씨 기업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할 겁니다. 행운을 빌죠. 말을 마친 저는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저주, 그리고 절망적인 울음이 뒤섞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번호 완벽하게 차단해 주세요. 앞으로 김씨 집안 및 관련 인물들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은 전부 차단하세요. 네, 아가씨. 이 집사님은 무표정하게, 그러나 눈빛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쾌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 속에 뜨거운 불길을 지폈습니다. 김진우, 최순자. 구름 위에서 내려친 이 따기의 맛이 어떤가요? 이건 아직 전체 요리에 불과해요. 당신들이 내게 빚진 것,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하나하나 받아낼 겁니다. 당신들의 그 위태로운 작은 공장은
이제 절망 속에서 서서히 질식할 일만 남았어요.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전화를 끈 차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만이 마치 수많은 냉정한 눈동자처럼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 저편에 김씨 집안 별장이 지금쯤 지옥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조용한 수호신처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굳이 묻지 않아도 제 몇 마디 말과 차가운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죠. 아가씨, 강태준 팀장에게 김씨 집안의 후속 반응을 주시하라고 할까요? 이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처는 스스로 돌봐야 하고 어떤 복수는 스스로의 호흡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와인 캐비닛으로 가 코냑을 반잔 더 따랐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크리스털 잔 안에서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패배한 개들의 울음소리는 들어봤자 소음만 늘어날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감정의 폭풍을 겪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 놀라운 소식을 소화하게 두세요. 절망이라는 건 시간을 두고 발효시켜야 더 진하고 치명적인 법이니까요. 저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한 기운이 목을 찔렀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이 집사님, 그룹 쪽, 특히 유럽 프로젝트는 48시간 내로 상세한 위기 대응 방안과 반격 시간표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핵심 이사 몇 분과 대면 회의를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겠습니다. 특히 장 이사님과 이 이사님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눈에 존경의 빛이 스쳤고 그는 재빨리 태블릿을 꺼내 지시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목표가 명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외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에 휘황찬란하면서도 차가운 강철의 숲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씨 집안이 있는 낡은 주택가는 이 화려한 도시의 지도 위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작은 점 안에서는 제가 직접 연출한 붕괴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김씨 집안 별장. 저의 평온함과 질서정연함과는 대조적으로 그곳은 이미 천지가 뒤집힌 듯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죠.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 없어. 김진우는 갇힌 짐승처럼 어지러운 거실을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머리는 쥐어뜯어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뚜 소리만 나는 휴대폰을 마치 마지막 구명줄인 양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서윤, 그 쓸모없는 게 어떻게 서광그룹 상속자야. 걘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분명 날 속이려는 거야. 맞아, 이건 사기야. 이혼하려고 술을 쓴 거라고. 최순자 여사는 값비싼 가죽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엄청난 공포와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광그룹, 수조원대 제국. 그 애군 덩어리가, 그 애가, 그녀는 옆에 앉아 동영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시아버지 김영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 좀 해봐요. 이게 진짜예요? 그 천하의 몹쓸 년이, 그 애가 정말. 김영철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굳었고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최순자나 김진우보다는 서광그룹이라는 네 글자의 무게를 훨씬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은 이 도시에, 아니, 이 나라 전체에 군림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들 같은 작은 회사는 우러러보며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려고 애써야 하는 존재였죠. 그들 같은 작은 회사는 우러러보며 만약 박서윤이 정말 서광의 상속자라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닥쳐. 김영철이 낮게 소리쳤습니다. 이마에 핏대가 섰죠. 당신들이 저지른 짓 좀 봐. 내가 예전부터 서윤이한테 잘해주라고 했잖아.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어쩔 거야. 하늘이 무너질 판이라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김진우는 꼬리를 밟힌 듯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숨기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걘 사기꾼이야. 우리를 3년 동안 속였다고요. 속여. 김영철은 기가 막혀 온몸을 떨며 김진우의 코앞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애가 우리한테 뭘 얻으려고? 우리 이 보잘것없는 재산을? 아니면 네가 잘해주는 걸? 김진우,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지난 3년간 네가 그 애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 엄마는 또 어떻게 했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이제 어떡해요? 최순자 여사는 마침내 파멸적인 공포를 느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하테크 그 프로젝트. 우리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은행 대출까지 받았는데 만약에 그게 엎어지면 우리 다 망해요. 그 말은 분노와 부정 속에서 허우적대던 김진우를 정신 차리게 하는 찬물과 같았습니다. 은하테크 프로젝트는 그들 김씨 집안이 재기하여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그 프로젝트를 위해 거의 모든 유동 자금을 쏟아붓고 공장과 설비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를 잃는다면, 아니, 단순히 프로젝트를 잃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박서윤의 말이 사실이라면 서광그룹이 김씨 기업을 전면적으로 봉쇄한다면 김진우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로 달려가 허둥지둥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미친 듯이 채널을 돌렸죠. 뭐 하는 거야? 최순자 여사가 묻자 김진우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뉴스 봐야 해요. 걔가 서광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만약 진짜라면 뉴스에 나왔을 거라고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아까 제가 상속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던 그 경제 채널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야간 뉴스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다시 서광그룹 본사의 모습이 비치고 앵커가 또렷하게 서광그룹 창업주 박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 사임했으며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외손녀 박서윤 씨가 모든 직책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도했을 때 김진우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비록 몇 년 전의 낡은 사진이었지만 그 얼굴을 그가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박서윤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3년간 밥을 하고 3년간 빨래를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3년간 쓸모없는 것이라는 욕을 들었던 바로 그 박서윤. 그 순간 마치 거대한 벼락이 김진우와 최순자, 김영철의 머릿속에 내리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한 줄기 희망마저 이 재방송 뉴스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진짜였어. 최순자 여사는 눈을 뒤집고 그대로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김영철은 비틀거리다
벽을 짚고 겨우 쓰러지지 않았지만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망했어. 다 끝났어. 김진우는 온몸의 뼈가 녹아내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넋 나간 눈으로 TV 화면 속 익숙하면서도 낯선, 지금은 너무나 고귀하고 눈부시게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서윤, 서광그룹, 수조 원대제국. 엄청난 충격 뒤에는 더 깊은 공포와 후회가 얼음장 같은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박서윤에게 저질렀던 온갖 학대, 모욕, 무시를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은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시 전화 걸어봐. 김진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친 듯이 휴대폰을 집어들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차갑고 기계적인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라는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는 집 전화로 최순자 여사의 휴대폰으로도 걸어봤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박서윤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차단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릴 죽이려는 거야. 김진우는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그때 김진우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듯 깨진 휴대폰을 주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나야, 나, 은하테크 구매팀 박 차장. 평소 김 씨 집안에서 뇌물을 적잖이 받아 챙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본사에서 직통으로 명령이 내려왔는데 김 씨 기업을 영구적으로 협력업체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사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즉시 조사하라고요. 김 사장님, 대체 어떤 높으신 분한테 밉보이신 겁니까? 이번엔 그룹 최고위층에서 직접 개입한 거라 손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김진우는 휴대폰을 든 채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 전화가 끊기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온 원자재 공급업체였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통보를 받았는데 다음 분기 공급 계약은 연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주문도 일단 보류해야. 네,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김 씨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어쨌든 안 된답니다. 위약금은 저희가 물겠습니다. 이어서 은행의 대출 담당자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김진우 씨, 기사의 중대한 경영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저희 은행은 기사의 담보대출을 조기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명업일 내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겠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이어지며 김 씨 집안을 한 걸음 한 걸음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절교선언, 은행의 빚 독촉, 핵심 프로젝트의 상실, 이 모든 것이 제가 전화를 끊은 지 불과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광그룹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은 굳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태도 하나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김 씨 집안 같은 작은 돛담배는 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었죠. 거실에서 인공호흡으로 겨우 깨어난 최순자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횡설수설 저를 독사 같은 년이라고 욕했다가 그때 잘해줄 걸
하며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영철은 잿빛 얼굴로 곁에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2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죠. 김진우는 머리를 감싸쥔 채 바닥에 웅크려 공포와 절망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행운을 빌죠 라는 차가운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의 오만한 죽음의 선고였던 겁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이 한때 의지하고 제 앞에서 자랑했던 부와 지위는 진짜 권력 앞에서는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부로 짓밟았던 쓸모없는 것든 이제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반전, 이 갑작스러운 파멸적인 타격은 김씨 집안 세 식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나긴 고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복수의 서곡에 불과한 아주 작은 시작의 음표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김씨 집안 별장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화려함과는 달리 그날 밤의 불빛은 절망과 공포, 그리고 붕괴 직전의 죽음 같은 고요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마침내 뜸해졌습니다. 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끊어질 관계는 모두 끊어졌고 남은 것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무감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가 감돌았습니다. 최순자 여사의 울음 섞인 콧물 냄새, 김영철이 연거푸 피워댄 담배 연기, 그리고 김진우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흘린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은하테크 프로젝트의 완전한 실패는 김씨 집안이 투자한 막대한 초기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주요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공급 중단은 공장 생산 라인을 즉시 마비시켰고 이미 수주한 주문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독촉 전화는 머리 위에 매달린 칼과 같았습니다. 사명업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공장과 설비, 심지어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이 별장까지 모두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어떡해요, 여보, 어떡해요. 최순자 여사는 목이 쉰 채 울부짖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비싼 실크 한복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낮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늙은 부인의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망할 순 없어요. 당신이 가서 빌어요. 가서 박서윤한테 빌라고요. 그래도 3년이나 부부였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할 순 없잖아요. 빌어? 김영철은 담배꽁초를 크리스털 잿더리에 거칠게 비벼끄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최순자 여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뭘 가지고 빌어? 당신이 3년 내내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했던 걸로? 아니면 그 애를 작은 방으로 내쫓고 파출부처럼 부려먹었던 걸로? 최순자, 아직도 모르겠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냥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거라고. 우리는 빌 자격조차 없어. 김진우는 소파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에 손을 꽂은 채 손톱으로 두피를 파고들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때 순종적이고 비굴했던 박서윤의 모습과 전화기 너머의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 그리고 TV 뉴스 속에 닿을 수 없는 서광그룹 상속자의 이미지가 뒤섞여 정신이 분열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박서윤이. 자기는 외국에 삼촌이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삼촌이 닥쳐. 이놈아. 김영철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TV를 가리켰습니다. 뉴스에 나왔잖아. 서광그룹 유일한 상속자. 그건 그의 외할아버지의 기업이야. 그 애가 말하던 소위 삼촌이라는 사람은 아마 서광의 현직 핵심 인물이겠지. 우리는 지난 3년간 금그릇을 들고 밥을 빌어먹은 게 아니라 황금산을 밟고 서서 욕을 해댄 거라고. 멍청이들. 우리 가족 전부가 멍청이였어. 마지막 말은 끝없는 후회와 자신, 그리고 아내와 아들에 대한 분노가 섞인 절규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박서윤에게 조금만 잘해줬더라면, 하다못해 겉으로라도 괜찮게 대해줬더라면, 그 관계를 발판 삼아 김씨 집안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이 도시의 명문가로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그들 자신의 속물근성과 잔인함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김진우의 깨진 휴대폰이 또다시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평소 어울려 다니던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금고때 김진우는 구명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둥지둥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외부 소식이나 혹시 모를 반전의 기회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 진우야.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과장된 부러움과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대박이다. 임마. 박서윤, 내 마누라. 아니, 전 마누라가 서광의 공주님이었다니. 수조 원대 제국 상속자. 너 진짜 무슨 운을 타고난 거냐. 야, 이제 우리 다 너만 믿는다. 언제 전 마누라 한번 모시고 나와. 우리도 떡고물 좀 얻어먹게. 김진우의 얼굴은 순간 핏기가 가셨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야, 근데 너희 집 예전에 너무 겸손했던 거 아니냐? 그런 대단한 분을 모시고 살면서 왜 우리한테는 맨날 힘들다고 했어? 아, 맞다. 너희 은하테크 프로젝트 엎어졌다며? 이제 더 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중에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도 좀 끼워줘라. 꺼져. 김진우는 휴대폰에 대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다시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이 완전히 꺼져 다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전화는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극도의 조롱과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박서윤 덕에 벼락부자가 될 꿈을 꾸고 있었지만 김씨 집안이 이미 파산 직전에 서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집안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 그리고 인터넷 세상은 그날 저녁의 충격적인 뉴스로 인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박서윤, 수조원대, 제국, 상속이라는 해시태그는 폭발적인 속도로 소셜미디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뉴스 캡처, 서광그룹 소개, 그리고 몇 년 전의 제 풋풋하지만 아름다운 옛 사진이 인터넷에 미친 듯이 퍼져나갔습니다. 헐, 이게 진짜 재벌집 아가씨지. 3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니. 언니 너무 예뻐요. 예쁘고 능력 있고 다 하시네. 수조원 상속이라니. 드라마가 현실이 됐네. 잠깐만, 박서윤이라는 이름 좀 익숙한데? 혹시 예전에 결혼해서 중소기업 아들이랑 살던 그 사람 아니야? 윗분말 듣고 보니 생각났다. 그 김씨 집안. 시어머니가 엄청 악독해서 공개적으로 며느리한테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했다던 그 집. 맞아, 그 집이야. 세상에, 재벌집 아가씨가 신분 숨기고 시집가서 온갖 구박 다 받다가 이제 왕의 귀환, 악독한 시댁에 복수하는 거잖아.
이 스토리 너무 사이다 아니냐고. 김씨 집안 근황 좀 파주세요. 그 눈 먼 전 남편 근황이 궁금하다. 다. 지금 김씨 집안 꼴이 어떨지 상상이 간다.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하더니 이제 누가 진짜 쓸모없는지 알겠지. 박 회장님 잘하셨어요. 저런 몰상식한 집안은 정신적 학대도 폭력입니다. 파산시켜야 마땅해요. 박 총수님, 시댁 정리 말고 재계 정리 가시죠. 인터넷은 온갖 추측과 뒤시하기, 밈으로 들끓었습니다. 저의 그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은 순식간에 대중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김씨 집안은 전 국민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은 김씨 기업의 경영 상태와 최순자 여사가 과거 여러 자리에서 집안을 자랑하며 며느리를 폄하했던 흑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니 모두가 밀어붙이고 북이 찢어지니 모두가 두들기는 격이었습니다. 김씨 집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파산하지 않았지만 여론 속에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란제 펜트하우스 서재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유럽 프로젝트 책임자와의 화상회의를 마치고 최종 반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방금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컴퓨터를 덮고 뻐근한 관자놀이를 문지르자 이 집사님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아가씨,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씨 집안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마치 남의 일을 말하듯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우유를 받아 한 모금 마시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대중은 이야깃거리가 필요하고 언론은 트래픽이 필요하죠. 김씨 집안이 스스로 뿌린 씨앗이니 스스로 거두는 게 당연해요. 저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요 언론 몇 군데에 연락해서 그룹 홍보실 명의로 짧은 성명서를 내세요. 내용은 대략 본인은 서광그룹의 직책을 공식적으로 승계했으며 그룹의 미래 발전에 집중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과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으며 과도한 관심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의 관심에 감사드리지만 서광그룹의 기업적, 사회적 책임과 미래 발전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도로요. 이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기업 총수다운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었죠. 김씨 집안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죗값은 이제 막 치르기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네, 아가씨. 성명서 문구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대답하고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씨 기업 쪽은 은행에서 이미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소액 주주 몇몇이 소문을 듣고 헐값에 주식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도 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그렸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요? 이제 시작이죠.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파산이 아니에요. 그들이 배신당하고 사방이 막힌 절망 속에서 자신들이 한때 경멸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유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오전 이사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몇몇 이사님들께서는 이미 회의 안건을 받으셨고 아가씨의 어젯밤 회의 진행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쇠는 닳았을 때 쳐야 합니다. 김씨 집안을 처리하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일일 뿐 저의 진짜 전쟁터는 이 수조원대 제국 서광그룹이었습니다. 여기에서야말로 제가 전력을 다해야 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햇살이 구름을 뚫고 도시를 비추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 집안에게는 파산 전야의 마지막 고통의 시간이겠지만 제게는 왕의 귀환 후 본격적인 비즈니스 여정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진짜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8시 50분 저는 맞춤 제작된 마이바흐를 타고 서울 도심의 황금 시간대에 위치한 서광그룹 본사 서광 파이낸셜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전용 통로를 부드럽게 지나 지하의 총수 전용 엘리베이터 홀에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밖에는 이미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엄숙하고 세련된 표정의 그룹 고위 임원들이 두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룹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서민정 전무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서 전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고 그 소리가 텅 빈 엘리베이터 홀에 울려 퍼지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몇몇은 어젯밤 화상회의에서 본 얼굴이었지만 대부분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겨우 20대 중반에 3년이나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상속자가 이 거대한 서광이라는 항공모함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서 전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바로 회의실로 가시죠. 저는 불필요한 인사치레 없이 평이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조로 말하고는 앞장서서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 집사님과 서 전무가 제 좌우에서 바짝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의 이사회 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거대한 원형 회의 테이블은 통 흑단목으로 만들어져 빛을 반사할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주변은 전면 통유리창으로 도시의 절반 이상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이미 7, 8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광그룹의 핵심 이사진들이었죠. 평균 연령 50대 이상, 모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회의실 안의 조용한 대화가 즉시 멈췄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머리를 올리고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초임자의 불안함 따위는 전혀 없었고 나이에 맞지 않는 침착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테이블 상석에 늘 외할아버지를 위해 비워져 있던 자리로 걸어가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 뒤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섰고 서 전무는 제 오른쪽 첫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서윤입니다. 시간이 귀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격식도 감상적인 취임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 프로젝트 위기에 대해 제가 밤새 고민하여 완성한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데이터, 경쟁사의 동기, 우리의 기술적 우위와 약점, 잠재적 동맹, 리스크 관리 등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기존 프로젝트 팀의 계획보다 훨씬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 말은 평온했지만 논리는 치밀했고 각종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인용했으며 업계 동향에 대한 판단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장 이사님과 이 이사님처럼 몇몇 원로 이사들의 얼굴에 회의적인 표정이 있었지만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차 진지해졌고 이내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소 위험하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역인수 전략을 제시했을 때 침묵하던 장 이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방안은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 이사님, 수성, 서정은 안정적이지만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사의 악의적인 공격은 바로 우리의 망설임을 노린 것입니다. 공격으로 수비하고 그들보다 더 강한 결의와 실력을 보여줘야만 상대를 위축시키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향후 5년간 서광이 유럽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해줄 겁니다. 구체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은 제 보고서 17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장 이사님은 제가 세부 사항까지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보고서를 넘겨보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저를 볼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깊은 생각에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이후의 회의는 완전히 제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효율적으로 몇 가지 중대 안건을 처리하고 몇몇 임원들의 업무에 대해 날카롭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으며 그룹의 다음 단계 전략 방향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보여준 전문성, 결단력,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통제력은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2시간의 회의가 끝났을 때 관망하던 몇몇 이사들은 자리를 뜨며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그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열정적이고 공손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힘든 싸움에서 일단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전무는 저를 따라 최고층의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관람재의 서재보다 훨씬 넓고 웅장한 미니멀하면서도 품격과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회의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서 전무가 커피를 건네며 한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전무님, 앞으로 그룹의 일상적인 운영은 전무님께 많이 의지해야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으며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 프로젝트는 전무님께서 직접 팀을 이끌어 계획대로 실행해 주세요. 매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씨 기업 쪽은 오늘 오전에 은행에서 자산 압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김씨 집안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빛이 살짝 차가워졌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해 주세요. 서광의 이름이 그런 가십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전무가 나간 후 저는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김씨 집안을 처리하는 것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의 주된 에너지는 서광이라는 이 거대한 배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외할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고 정재계에 영향력이 있는 어른을 만나 그룹의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차가 번화가를 달리는 동안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차가 멈췄을 때 무심코 눈을 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모퉁이의 싸구려 카페 앞에서 익숙한 인형이 한 중년 여성의 손에서 두툼한 봉투를 힘겹게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진우였습니다. 그는 초췌했고 눈은 퀭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한때는 비싸 보였던 셔츠는 구겨져
과거의 그 가식적인 신사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에게 봉투를 건네는 중년 여성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모가 말하는데 애초에 그 근본도 없는 애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안 듣더니 꼴이 이게 뭐니? 일단 이거 가지고 급한 불부터 꺼. 이모가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 여성은 최순자 여사의 속물적인 여동생, 즉 김진우의 이모였습니다. 김 씨 집안이 이미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으며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봉투를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질린 것으로 보아 극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시선을 느낀 듯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창문을 통해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들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처음에 멍함, 저를 알아본 후의 극도의 충격,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수치심과 원망, 그리고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을 깊은 공포와 절망.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그 구걸한 돈이 든 봉투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그의 자존심을 불태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특수 처리되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미세한 표정 변화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무관심한 타인을 보듯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김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 그 봉투를 쥔 채 차가 멀어지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패와 치욕으로 가득 찬 굳어버린 조각상 같았죠. 길모퉁이의 우연한 만남은 어떤 말보다도 더 잔인하고 치명적인 조롱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굴욕은 지난 3년간 그와 그의 가족이 제게 안겨주었던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길모퉁이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던 김진우의 신경에 독침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곳을 떠나 이미 위태롭고 절망적인 기운만 가득한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돈 봉투는 뜨거운 쇠붙이처럼 손바닥을 찌르고 영혼을 떨리게 했습니다. 특히 박서윤의 창문 너머의 평온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은 그의 모든 비참함과 초라함을 발가벗겨 그를 숨을 곧 엎게 만들었습니다. 뭘 봐, 이 새끼야. 재수없는 놈 본 적 없어. 그는 길가의 개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개는 낑낑거리며 도망쳤고 그는 오후의 햇살 아래 홀로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별장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영혼 없는 인형처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서재에 틀어박혀 잿더리에 담배꽁초만 쌓아가고 있었죠. 은행에서는 오전에 이미 압류 딱지를 붙이고 3일 내에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체면마저 무참히 찢겨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모한테서 돈 좀 빌려왔어요. 김진우가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려 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눈길도 주지 않고 넋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빌려? 얼마나? 그 큰 빚을 어떻게 갚아?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 천벌 받을 년. 우릴 죽이려는 거야. 김진우는 어머니의 모습과 한때 자신의 성공을 상징했지만 이제 곧 잃게 될 이 집을 보며 거대한 원망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박서윤은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가? 3년 부부의 정이
조금도 없단 말인가? 그녀는 그렇게 부자인데 손가락 사이로 조금만 흘려줘도 김씨 집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왜 굳이 뿌리까지 뽑으려 하는가? 그때 초인종이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경기를 일으켰고 김진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친척과 친구들은 이미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문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 몇몇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진우가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김진우 씨 맞습니까? 우리는 정태자산관리에서 나왔습니다. 기사의 은행 대출, 연체 및 관련 채무건으로 은행의 위임을 받아 협의차 방문했습니다. 문 여시죠. 정태자산관리. 김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채권 추심업체였습니다. 그들이 나섰다는 것은 은행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김진우가 소리쳤지만 문 밖의 목소리는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김진우 씨,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좀 불미스러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들을 불러서 김씨 집안이 빚 독촉받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거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그런 꼴을 당하시길 원치는 않으실 텐데요. 생중계. 김진우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미 김씨 집안은 전 국민의 웃음거리인데 빚 독촉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정독칼이라는 남자가 잿빛 얼굴에 김진우 모자를 훑어보았습니다. 김 사장, 사모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비웃으며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아시겠죠? 은행빚, 원금, 이자, 위약금 합쳐서 총 238억 5천만 원. 3일 내로 갚으셔야 합니다. 200억이요? 최순자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나요?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정독칼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 갚으면 우린 가고 못 갚으면 이 집이랑 여기 있는 것들로 대신해야죠. 그래봤자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김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방법? 정독칼은 비웃으며 휴대폰으로 방금 김진우가 이모에게서 돈을 받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신들 방법이야? 그런 푼돈으로. 김진우, 순진하게 굴지 마. 지금 온 동네가 당신들이 서광그룹에 찍힌 거 아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김진우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맞다. 정독칼은 부하에게 눈짓했고 부하는 즉시 휴대폰으로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수조원 상속녀의 전 남편 집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채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 예전엔 잘 나갔겠죠? 지금은. 쯧쯧. 김진우와 최순자 여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생방송을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방송 채팅창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헐, 진짜 빚 독촉 라이브네. 저기가 그 눈먼전 남편 집이구나. 꼴 좋다. 저 할망구 얼굴 하얘진 것 좀 봐. 전 남편 왜 저렇게 쭈글쭈글해졌냐. 마누라한테 쓸모없는 년이라던 기세는 어디 갔어? 돈 갚아라. 돈 갚아라. 수치심과 조롱, 구경꾼들의 악의적인 댓글이 눈송이처럼 쏟아졌습니다. 김진우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고 최순자 여사는 찍지 마세요. 제발 찍지 마세요. 우린 억울해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울음은 더 큰 비웃음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정독할은 만족스러운 듯 방송을 끄고 김진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김진우, 현실을 직시해. 지금 당신들을 구해줄 사람은 딱 한 명뿐이야. 가서 빌어. 그럼 살 길이라도 열릴지 모르지. 안 그러면 3일 뒤에 당신들은 그냥 파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그 과정은 아주 꼴사나올 거라고. 말을 마친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고 만신창이가 된 김씨 집안 모자만 남았습니다. 가서 빌어라. 박서윤에게 빌어라. 김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의적인 댓글로 가득 찬 채팅창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어머니의 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아주 꼴사나올 것대라는 정도. 칼의 위협을 떠올리자 끝없는 공포와 절망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3년간 발 아래 뒀던 여자에게 가서 비는 것. 그것은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지 않으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거나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진우가 고뇌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도시의 반대편 서광그룹 본사. 저는 방금 중요한 해외 화상회의를 마쳤습니다. 이 집사님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정태 쪽에서 아가씨의 뜻대로 김진우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과격한 방법을 써서 현장을 생중계한 모양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건네는 태블릿으로 방금 김씨 집안의 빛 독촉 라이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김진우의 비참한 모습과 최순자 여사의 붕괴를 보았지만 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광대노름이군. 저는 무심하게 말하고 영상을 껐습니다. 저는 그런 저급한 방식으로 그들을 모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에 대해 굳이 바로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언론은 통제하세요. 서광은 이런 트래픽 필요 없습니다. 네, 아가씨. 이미 여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청의 조 국장님과 약속이 있으십니다. 자료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씨 집안의 일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발버둥은 제게 있어 권력의 정상으로 가는 길 위에 발에 채이는 돌멩이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고 제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가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김진우가 서광 파이낸셜 타워 앞에서 보인 추태는 예상대로 또다시 인터넷에 퍼져나가 김씨 집안의 사회적 사망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과거의 오만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네티즌들의 새로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음은 더 이상 제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은 이미 더 높은 차원의 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본의 공격에 대한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림자팀은 20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의 불법 자금 조달, 뇌물수수, 심지어는 어둠의 사업에 대한 증거까지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동원하여 일부 증거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에 넘기고 일부는 언론에 흘렸습니다. 국제금융계는 발칵 뒤집혔고 그 기세등등하던 자본은 주가 폭락과 각국의 조사를 받으며 자멸했습니다. 서광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그룹 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눈초리마저 잠재웠습니다. 저의 권위는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실행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광그룹의 신임 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명품 디자이너가 제작한 흰색 정장을 입고 수많은 카메라와 정재계 명사들의 시선 앞에서 그룹의 미래 비전을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제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오직 명확한 계획과 강력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광그룹은 저의 리드하에 혁신, 협력,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존중하지만 도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평온한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김씨 집안에 구박받던 며느리가 아닌 수조 원대 제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여왕 박서윤이었습니다. 취임식 후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이 집사님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김영철이 병원에서 깨어나 아가씨를 뵙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요? 네. 아가씨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김씨 기업이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철은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졌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순자도 병에 걸려 옆 병실에 있고 김진우는 빚쟁이들을 피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파산, 병, 도망. 예상했던 결말이었습니다. 바쁘다고 전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그의 최소한의 치료비는 결제해 주세요. 그 이상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치료비를 내주는 것은 괜한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이자 이 자리에 오른 제가 할 수 있는 벌레에 대한 마지막 최소한의 처분이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이 제게 빚진 것은 이미 그들의 완전한 파멸로 갚아졌습니다. 네, 아가씨. 한 달 후 김씨 집안의 소동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그들의 별장은 경매에 넘어갔고 김영철은 반신불수가 되어 최순자와 함께 초라한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연금과 익명의 기부금으로 연명하며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진우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들 가족은 자신들의 속물근성과 잔인함에 대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박서윤은 제국의 지배자 역할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저는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저의 명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관람제 펜트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린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잡지 표지 속에 저는 날카로운 눈빛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과거 3년은 길고 끔찍한 악몽 같았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나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가 그룹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회복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사람은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져 봐야만 비로소 진짜를 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래야만 자신도 몰랐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래야만 자신도 몰랐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 집사님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어떤 시련을 겪으셨든 결국 비범한 분이 되셨을 겁니다. 그 경험은 그저 아가씨께서 사람의 마음속 어두움을 더 일찍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게 만든 계기였을 뿐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씨 집안에서 숨죽여 살던 박서윤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은
강철 심장을 가진 수조 원대 제국을 다스리는 박서윤입니다. 저는 고난에 감사하지는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른 제 자신에게는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세상은 예측할 수 없으며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든 것을 쥐고 정상에 서 있으니까요. 저의 제국은 제가 지킬 것이고 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